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 1기 이제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1년이 밝아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GS 1기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기가 길기도 길고 이제 기본 이론 위주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당장 시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긴장을 바짝 하시고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나의 합격을 위한 하나의 이제 주춧돌이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날짜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꾸준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기부터 이제 뭐 내용들 이제 이론이나 이제 심화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일부 시험도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최대한 이 GS 1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사논문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시는데 좀 바탕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차피 코로나고 날씨도 춥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수업은 열심히 잘 들으시고 또 이제 공부하실 거라 믿는데 우리가 GS 연기 그다음에 이제 GS 1기 이제 GS 2기 GS 이제 3기까지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GS 연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해가 이제 100%고 무조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반복이든 어쨌든 계속 보면서 충분히 여기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박경희 교수님 교과서의 내용들의 문장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미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인 틀 지금 완벽하게 그 인사논문 관련된 뭐 학계평 보유방부터 그 주변 내에 대한 이슈들까지 완벽하게 틀이 잡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잡혀 있으신 분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GS 1기 때는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이론도 하지만 이제 심화예요. 심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조금 더 그 이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조금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일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GS 1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기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 1기 같은 경우 이렇게 심화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보시면은 이제 시험도 한 3번 정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 볼 때쯤은 이제 이거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직접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이제 바로 첨삭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첨삭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이제 일부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답안을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이제 스캔본으로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뭐 실제로 제가 직접 첨삭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공부한 내용들을 제대로 답안에 써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일부 체크하겠습니다. 요게 되면 이제 2기부터는 이제 그 핵심 이제 실전 연습이죠.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GS 1기 같은 경우는 이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근데 이제 암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개념이라든가 뭐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외우기도 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신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2기, 3기 때 실전 연습 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GS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겠지만 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거는 개별 낱개 프린트로 나눠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 단권화 인사논문 관리라고 해서 정말 요거는 그냥 박경규 교수님 책을 기초로 한 단권화 수험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서나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그냥 그 박경규 교수님 책을 전체적으로 박경규 교수님 목차대로 요약을 했고요. 요약을 해서 이 책에다 담고 플러스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는 없는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3인 공조에는 있고 혹은 또 다른 교과서에는 있지만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편에다가 같이 그 파트마다 이제 해당 논점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같이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것만 보셔도 박경 교수님 책이랑 같이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시험 준비에서 빠지는 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도 이제 1기가 됐으니까 이제 뭐 이건 교과서 안 봐도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이제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 책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박경 교수님 책도 틈틈이 같이 해당 파트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복습할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사 노무 관리는 이렇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전히 보시면서 뭐 반복의 효과를 좀 더 누리시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런 그 요약서로만 이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로만 나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지금 이거는 문장을 굉장히 축약해서 많이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답안을 옮길 때는 너무 축약된 문장만 보다 보면은 문장이 본인이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색하거나. 근데 이제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구성이나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이렇게 교수님들이 워낙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놓고 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 막판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다 껴놓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교재를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뭐 최대한 뭐 시험 문제에서 빠지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도록 이번에 책을 그냥 한 번에 묶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그러니까 좀 편집을 좀 더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책으로 이제 하나로 묶었으니까 이제 낱개 프린트로 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구성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강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 요 책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박경 교수님은 뭐 박경 교수님 책은 이제 필요하면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고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험에 관련된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 연기 때 좀 길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1시간 가까이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기는 뭐 시간상 뭐 적절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새해가 밝은 만큼 이제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달라진 마음가짐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가열차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뭐 얘기 빼고 진도를 바로 나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인사 노무 관리에서 처음에 보시면 요 책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 이제 한번 펴 보시면은 이제 목차는 박경 교수님 목차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왜냐면 우리가 연기 때 박경 교수님 책을 봤기 때문에 갑자기 뭐 다른 걸로 보게 되면 이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수님 책을 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연기부터 그냥 요약서나 이런 걸로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교수님 책을 한번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 물론 이제 문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낫기 때문에 그걸 받고 그걸 토대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거와 연계선상으로 이제 이 단권화 인사 노무 관리도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경 교수님 책의 요약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배우는 이제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 볼게요. 네. 이론적 기초 관리의 이론적 기초.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 보면은 이제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 형성 배경과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뭐 학문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 인사관리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 거죠. 이론적인 우리가 이론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전략적 접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인사관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의 이제 이론적 기초 중에서 인사관리 형성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 그렇죠? 배경이 나오죠.
이 배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났지만 인사관리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사관리,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 개념이 뭐냐? 인적자원관리 개념, 그렇죠? 개념이죠. 거기 처음에 인사관리 중요성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관리, 이게 결국 하나의 개념인 건데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인적자원을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보, 유지, 개발, 보상하는 일련의 과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님은 정의를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인사관리 시험에서 보면은 인적자원관리 개념 그 자체를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우리 서론에서, 그러니까 앞에 시작할 때 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이제 큰 개념적이나 이런 것들 써주면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문장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적으시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의 내용대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적자원을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 종업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 그렇죠? 교수님 책에 보면은 항상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떠한 그 기능이 인사관리 제 기능이 나오면 그게 이제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항상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맞춰서 개념적이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보, 유지, 개발, 보상하는 일련의 과업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답안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두 개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에 나오는 인적자원관리, 그다음에 인적자원의 중요성,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답안 본론에 쓰기보다는 서론이나 이제 그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 같은데 답안에 쓸 때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두에 적으면서 그래서 이제 뒤에 본론과 연계시켜서 답안을 적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시는데, 그럴 때 이제 앞에서 쓸 내용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앞에 쓸 내용들을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또 혹자는 이제 그런 서론은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상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뭐 서론을 안 쓴다고 해서 뭐 불이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 거는 답안을 완결짓고 구성을 알차게 하는 데는 그건 플러스는 될 수는 있거든요. 인상에, 답안 주는 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서론에 대한 것들에서 간혹가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걸 이런 관리가 필요해.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잡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경영학자들의 얘기들을 이제 거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뭐 사이몬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의사 결정의 연속이다. 그렇죠? 경영 활동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의사 결정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일종의 보면 경영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의 질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보시면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얼마나 현명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의사결정은. 그렇죠? 뭐 요즘이야 뭐 AI가 이런 게 뭐 이제 화두가 돼서 뭐 AI가 나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AI가 뭐 본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먼 미래에 가면 진짜로 고도화된 AI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거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건 아직 먼 내용인 거고, 지금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은 사람이 고도의 사고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경영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의 질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분석이나 그 직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나오죠. 이러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바로 인적자원이다. 그렇죠? 인적자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 경영활동이 의사결정의 연속,
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경영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자원이 굉장히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서론에서 인적 자원이 이제 이런 부분들, 사이먼의 얘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의 질이 중요한데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인사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 경영 활동에 있어서.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우리가 서두에 쓰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갖다 넣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이 지금은 1기고 이제 1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2기, 3기 때는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2기나 3기는 이제 답안지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누구는 그렇죠. 이거 글짓기라고, 글짓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학은 어쨌든 어떻게 법학 답안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죠. 문제 제기부터 해서 학판검, 그다음에 사안의 포섭.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큰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법학 같은 경우는, 법학 답안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풀 때 우리가 뭐예요?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제기하고 관련된 룰을, 그러니까 뭐 법조문이든 그다음에 학설이든 판례든 그런 것들하고 적용하고 해결하는 요 구조는 그 법학 답안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요 사고의 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학 답안을 쓸 때는 이 틀 안에서 내가 최대한 판례 내용을 충실하게 적고, 그리고 거기서 검토한 내용들을 그 사안에 적절하게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슈 제기, 그러니까 즉 문제 제기를 그 핵심 논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제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언부언 하면은 거기서부터 관점이니까 출제자가 이 사안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쟁점이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제기해주고, 거기에 맞는 판례나 학설, 그다음에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해 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안에 포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학 답안 같은 경우는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제 충실하고 디테일하게 적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사안의 포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법학 답안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간혹가다 그런 뭐 이게 지금 인사노무 관리기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판례만 열심히 외우고 판례만 굉장히 뭐 토시 하나 안 탈리고 자세히 적고 뭐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작은 판례도 외워서 그런 것도 막 적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뭐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판례나 이런 것도 적고 나서 거기에 나온 논리나 이런 내용들을 사안의 포섭을 치밀하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법학을 배우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법조문의 해석, 그 다음에 그런 판례 내용들을 토대로 현실의 어떤 케이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적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제 실무에 나오면 대부분의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법의 조문은 다 있어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조문이 우리가 모든 사안을 뭐 다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조문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문제되는 사안에 적용할지, 거기에 대한 논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그게 어떤 노무사 생활할 때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실제로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검토나 이런 사안의 포섭을 여러분이 치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건성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답안은 어떤 답안이냐면, 여기에 이제 학판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적어요. 학판검은 특히 이제 뭐 판례나 이런 건 열심히 적어요. 근데 포섭은 한 두세 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충실히 적되, 포섭도 최대한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던져준 사안을 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치밀하게 포섭을 해줍니다. 요건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사안에서 끌어가지고 그걸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서 이 포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약간 삼천포로 샜지만 법학은 어쨌든 답안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틀에 맞춰서 케이스를 쓰는 거, 그러니까는 뭐 구성을 잡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인사노무 관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1000명이 시험 보면은 1000개의 답안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뭐 구성이나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고 뭐 2000명이 보면 또 2000개의 답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 특히 경영학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 이런 답안의 틀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결국은 요 답안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제도 대 제도를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뭐 기법 대 기법을 비교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간혹가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이게 뭐 제도 1이고 제도 2라 그러면 이거를 어떤 각각 제도 1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념, 그 다음에 뭐 장단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 뭐 제도 2 똑같이 이제 뭐 개념, 그 다음에 이 장단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와 얘를 비교하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다른 점을 부각해서 제목을 그런 노마자를 이런 게 아니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잡고서 안에서 이제 제도 1과 2를 이 안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2기 때 한번 그 답안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는 이제 우리가 답안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쓸지를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주제가 나오면 서론에 혹은 아니면은 이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꼭 내가 넣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답안이라고 나눠드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그것대로 쓴다고 해서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다른 부분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보다 더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다 허용이 되고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1기, 이제 2기 때는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계속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그런 틀 같은 거를 이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건 뭐 어떤 큰 50점짜리에서 서로는 어떤 내용을 넣고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저 생각을 해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제별로 우리가 이슈별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서론에 이런 내용 혹은 그 서론에 이제 관련된 케이스를 언급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답안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서론에 내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면 서론에 어떠한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잘 적용했던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의 사례를. 그럼 그런 것들을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기업에 큰 효용이 있고 지금 사회에서는 뭐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개념부터 이런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답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쓸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그래서 그 내용 좀 얘기를 들었네요. 왜냐하면 답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노무 관리는 답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차만 딸딸 외워서,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들만 외워서 그대로 박는 형태는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인사노무 관련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최근 경향이 그렇죠. 그래서 워낙 답안의 형태나 구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채점의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쓸 내용들 대목차 정도는 주죠. 그래서 뭐 개념, 뭐 장단점, 뭐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목차에 대한 내용들은 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꼭 답안에 적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뭐 서론이든 중간에든
브릿지 삼아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서 나중에 본인만의 어떤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인사노무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때는 이제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1기 때는 조금씩 하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2기 때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보다 더 이제 체득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 내용은 이게 뭐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인적 자원 관리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인사 관리의 모든 내용을 보다 보면 항상 중요성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학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성이 먼저 나옵니다. 거의 중요성. 뭐 그게 목차로 중요성이나 이름을 안 달더라도 왜 이게 꼭 필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은 꼭 나와요. 그래야 기업이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Y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인적 자원의 중요성 그렇게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오라일리와 페퍼에서 뭐 저서 히든 밸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히든 밸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인적 자원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80년대 이후에 이제 자원 기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제 새롭게 보게 되고 이 인적 자원이 우리가 가진 경영 자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크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 뽑고 뭐 이제 급여 주고 이런 행정적인 거에 머무르고 그냥 부수적인 그냥 지원적 기능만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그렇죠? 기업에서 사람을 우리 인적 자원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이제 덩달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도 굉장히 이제 중심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뭐 전략적 파트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그냥 그런 차원에서만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인사 관리는 뭐 경영학 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중에서 우리가 뭐 정부도 있고 가게도 있지만 기업도 있죠. 그 중에 기업만 우리가 연구하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기업만 보는 거예요. 오로지 기업만.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런 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최적의 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항상 잘 되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연구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학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에 대한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경영학에는 그래서 경영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생산, 뭐 구매, 마케팅, 뭐 회계,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파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사 관리죠. 그래서 인사 관리도 굉장히 경영에서 중요한 파트예요. 왜? 인적 자원이 우리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사관리의 그 경영학과 인사관리, 그러니까 즉 경영학과 인사관리는 결국 우리 경영에서 인사관리가 어떤 차지하는 내용들, 위치, 뭐 이런 것들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클 포터의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들 참고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에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이거는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는 이런 차원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식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이클 포터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따가 이제 또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죠. 학자. 그렇죠? 전략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바로 이런 밸류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우리가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기업이 어쨌든 돈을 버는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활동. 그렇죠? 기업은 결국은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이윤. 그렇죠?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에 그 기업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머스다. 우리가 뭐 온라인에서 뭘 파는 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파는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사고 그거를 조립을 해서 시장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활동의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보통은 뭐라 하냐?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림에도 있죠. 그래서 운영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지원 활동, 운영 활동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보통은 이제 본원적 활동 혹은 본원적인 기능,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본원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예요? 거기에 보시면 내적인 유통에서 원자재를 우리가 구매해서 그거를 제조 조립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영업하고 시장에서 마케팅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들이에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기업이라는 게 이것만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얘네들을 서포팅 해주는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포팅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지원적인 활동, 지원적 기능이에요. 활동, 지원적 기능. 그쵸? 그래서 보시면 지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 본원적인 활동이 열심히 잘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지죠. 즉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 본원적 활동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자재를 사서 제조를 하고 조립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영업을 해서 시장에 판매하고 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CS 뭐 고객에 대한 것들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 AS나 이런 것들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쭉쭉쭉 가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본다 그러면 이 지원적인 활동은 요 각 단계에서의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팅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각 단계. 그래서 이러한 지원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 재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구도 있고 있지만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사죠, 인사.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적 활동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가치 사슬 분석, 밸류 체인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 사슬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 연쇄고리를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돈을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모델인 거죠. 그 분석 방법인 거죠. 가치사슬 분석 혹은 뭐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밸류 체인.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인사 관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답안에 쓸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는 우리 경영학에서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 그 활동 내에서 우리 인사 관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즉 우리 인사 관리는 지원적인 활동, 지원적인 기능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 인사 관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어떤 원자재 구매 이런 활동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적인 활동, 지원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경영학의 구성 이렇게 되면서 경쟁후에서 가치 사슬 접근, 밸류 체인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뭐 컨설팅 하실 때 이런 밸류 체인 분석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실 때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 직무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제 직무 분류 체계라든가 뭐 직군 체계라든가 이런 거 잡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조직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밸류 체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이렇게 밸류 체인을 분석해서 뭐 여기에 있는 이 본원적인 활동에 있는 거를 하나의 직군으로 빼고 개별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도 하나의 직무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원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경영 지원 직군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무 지원 직군 뭐 이런 식으로 빼서 거기에 인사 직무
더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좀 재무, 직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기업 이제 뭐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건 쓸 일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답안에서 쓸 일은 없다. 다만 우리가 이 가치 사슬 밸류 체인에 따르면 우리 인사 관리는 지원적 활동, 지원 활동 혹은 지원적 기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서포팅 액티비티라고 돼 있죠.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원 활동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지원적인 활동, 뭐 지원적인 기능, 지원 기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뭐야? 우리 본원적인 활동, 프라이머리 펑션을 지원해 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사관리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딱 요 정도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올 얘기도 나와요. 페이올은 이제 우리 관리라는 우리가 이제 경영에서 관리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가진 제한적인 자원,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인 거예요. 관리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페이올이 체계화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테일러와 함께 어떤 경영학의 기초를 닦은 유럽에서 프랑스 분이신데 닦은 분이시죠. 그래서 요 페이올에 이제 6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페이올이 실제로 경영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경영 활동을 보다 보니까 이제 크게 6가지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1차 때 나오죠. 1차 이제 경영학 시험 보시면 나오는데 뭐 기술, 뭐 영업, 재무, 보전, 회계, 관리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6가지. 근데 요거는 뭐 2차 때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는 거니까 이건 1차 때 외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영업이라든가 뭐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전반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활동이 중요하고 이를 강조한 게 이제 페이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관리란 것도 이분이 이제 개념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관리란 그렇죠? 관리란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하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하는 행동이다.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는 건 뭐다? 그 관리라는 거는 계획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하고 그 자원들을 그 계획된 거에 따라서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나중에 이제 통제. 그렇죠? 이렇게 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이게 계획은 뭐예요? 플랜이고 얘는 두구 그다음에 C. 그래서 우리가 플랜 두 C가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세분화에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줄이면 결국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게 관리 과정의 활동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영은 모든 활동이 다 플랜 두 C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정이. 그렇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평가하고 그렇죠? 이게 통제가 다른 말로 하면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획이나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왜냐하면 뭐예요? 우리가 경영은 인사관리는 경영학의 과목이고 경영은 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기업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이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지 항상 여기에다 포커싱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 게 제대로 됐냐 효과가 났냐 뭐가 이게 잘못된 건 없냐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평가를 해서 결국 여기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요? 계획에 반영하고 이거를 두에 반영하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경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사관리도 당연히 이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라는 게 정말 단순화시키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사관리에서 어떤 절차를 설명할 때는 다 요걸로 이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랜 두 C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세분하고 쪼갤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어떤 특정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요것들이 좀 더 이제 절차적인 설명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단계로 더 나눠지고. 근데 결국 그걸 다 뜯어 보면은 결국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결국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랜 C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들 할 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이 페이올 같은 경우는 해서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경영 활동에서 관리가 중요한 활동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자원들에 대한 계획을 계획하고 뭐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인사 관리라고 붙이면 인적 자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조직 목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이렇게 됐죠. 효율과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필요한 거 이렇게 되는데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직 효과성인 거죠. 조직 효과. 효과성 혹은 이런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사 관리나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뭐 효과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조직 효과성, 뭐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거의 숨은 내용은 뭐냐면 효과적이다. 조직 효과성. 우리가 이 목표 이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궁극적은 뭐예요? 우리가 인사 관리는 경영의 하나의 활동이고 우리가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그 우리 조직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목표를 이룬다는 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단계화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조직이 있는 존재 이유부터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게 바로 우리 기업이 지금 경영 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윤 창출 이런 거는 1차원적일 수도 있죠. 이윤 창출.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한데 그 아무리 멋진 목표나 미션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못 보면 기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을 못 보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하도 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뭐 효과성, 효과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우리가 가진 제한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관리라고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효과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직 목적 달성, 목표 달성에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즉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행동을 우리가 인사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거는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경영 활동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거는 이제 그 경영 활동을 이제 3차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능적인 차원, 그다음에 관리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박경 교수님 책에 보면은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박경 교수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마다 블럭이 이렇게 다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블록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관리적인 차원인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플랜 C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로는 뭐예요? 이제 경영 그 기능활적인 차원인 거죠. 그래서 뭐 구매, 뭐 생산 그 중에 이제 인사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인사가 그렇죠? 쭉쭉쭉쭉 있지만 이 중에 인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차원은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인사나 이런 내용들, 이 기능적인 차원도 그 기업의 어떤 그 특성, 즉 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연기 때 다시 떠올려 보시면 마지막에 뭘 다시 봤어요. 우리 제도적 차원에 따라서 인사관리 어떻게 다른지를 봤었죠. 그래서 비교한 게 뭐였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했죠. 그래서 호텔이나 뭐 제조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배우면서 인사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업인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제도적 차원이라고 교수님은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구조, 이 부분들 교수님 책에 보시면 이거 설명이 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결국은 인사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아주 기초적인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렇죠? 인사관리가 어떤 게 왜 중요하고 그 인사관리가 우리 경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고 그 경영활동의 구조 그 안에서 인사관리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봤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저 밑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사관리를 할 때 이게 우리가 우습게 넘기지만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 위에서 이제 경영학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사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발전, 인사관리의 어떤 그 형성 배경 이 내용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의 발전을 좀 볼게요. 이제 발전. 인사관리의 발전.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수험과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인사관리의 발전. 그렇죠. 발전에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사와 이론사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론사가 중요하다. 관리사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 관리사는 뭐다 하면은, 관리사는 단순히 본다 그러면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즉 결국 경영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이 누구예요? 사용자, 그렇죠? 경영자,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죠. 일을 하는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가부장적이었는지, 그게 뭐 착취적이고 전제적이었는지, 민주적이었는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거나 여러분이 깊게 보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사는 보시면 거기에 뭐 있으면 3페이지 과거 기업에서의 인사관리 활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즉 과거 활동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분류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관리사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의 발전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결국은 계속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진보해 왔죠.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사용자 종업원 관계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사용자가 신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런 관계. 그렇죠? 그래서 권위적이고 전제적인 지배에서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는 착취적이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전제적인 지배이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동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최악이었던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착취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가 이제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뭐 그런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화 진행하면서 이제 좀 뭐 성숙해지면서 협의적인 인사관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과 함께 어떤 사용자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이런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민주적인 인사관리, 그러니까 사용자와 종업원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경영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민주적 인사관리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관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사. 그래서 이론사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사. 그래서 이론사는 뭐 다른 게 없죠. 이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인사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직무와 사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 직무를 보는 관점.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HRM은 뭐라 그랬어요? HRM은 결국은 직무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조직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파트, 사람 파트에 대한 부분도 나눠지고, 직무에 대한 건 이제 직무 관리 측면, 사람에 대한 거는 뭐야? 학교평 보유방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HRM을 하기 위해서, 좋은 HR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사람 간의 핏을 맞추는 게 우리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사관리의 방향이다. 이런 거는 연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직무와 사람, 그러니까 얘 두 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제 그러한 차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계적 접근 시대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적 접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은
요렇게 이제 흐름이 된 거죠. 이거는 히스토리예요. 역사적인 흐름. 그래서 기계 접근이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생산성이 이제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테일러의 등장으로 해서 뭐 생산성이 그 예전에 대비해서 뭐 50배 이상 막 이런 식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성장률이 그 노동 생산성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뭐 몇 년 뒤에는 뭐 2배 이상, 3배 이상이 되는 형태로 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계 접근 시대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공인데 기계 접근 시대 이후에 이제 이거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기계 접근이 만연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작업 현장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인간관계 접근인 거고, 이런 인간관계 접근이 이제 이후에 80년대 어떤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전략적 접근에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전략적 접근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우리가 SHRM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그래서 요거는 큰 흐름이고 각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계적 접근과 인간관계적 접근 하에서의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관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는 이제 뭐 이거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사 기계적 접근,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다른 뭐 보통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테일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그 철강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고 원래 하버드 법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가 포기했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경영 일선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봤더니 이 구성원 종업원들이 태업을 많이 해요. 태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태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드나 5개를 만드나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내가 뭐 10,000원 1달러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그러면 10시간 근무하면 10시간 곱하기 1달러면 10달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만드나 7개를 만드나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하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그런 일화들도 있어요. 뭐 캐디 일화는 있는데 캐디 일화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많이 만들면 오히려 나의 단가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시간으로 따진 거를 다시 개수로 환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태업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조직적인 태업이 많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일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건 이런 직무 이런 거죠. 활동, 과학 활동. 거기에 이제 그 반영을 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관리의 측면, 특히 이제 작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계획하고 매뉴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에 이런 변화가 이제 태업을 방지하고 생산성의 향상이나 이런 걸 이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테일러가 이제 그거 하는 게 과학적 관리법이고,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형성 배경 밑에 보시면 조직적 태업의 원인을 규명. 그렇죠? 왜 조직적 태업이 일어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똑같이 시간당 1달러고 10시간을 하면 그 안에서 5개를 만드나 7개를 만드나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 돈은 똑같이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기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장한 사람이 이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하고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생산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계획이라는 게 고대의 어떤 하나의 그런 계획으로서, 생산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를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분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과업 관리에 대한 원칙으로서 분업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확인하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 과업 관리 원칙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 그러니까 즉 하루에 10사람이라는 이 10사람의 작업자가 하루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몇 개를 만드는 게 적정한 거지. 봤더니 이게 조립해서 봤더니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면은 하루에 10개를 만드는 게 적정 과업이다. 그러면 얘네는 10개보다 못 만들면 뭐예요? 얘네는 지금 조직적 태업하는 거고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을 이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의 하나로서 원칙으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표준적인 작업 조건. 그러니까는 이 근로자들, 그러니까는 이 작업자들 일을 할 때 그 작업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오른쪽에다 막 헝클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해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화된 작업 관리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도 조건이나 이런 것도 표준적으로 매뉴얼화해서 누구든 그걸 보고 아니면은 기준을 잡아서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업 관리 원칙에서 표준적인 작업 좋고,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그 손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차등별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과업 관리 원칙, 그러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먼저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 그거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차등별 성과급 도입,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차등별 성과급 도입을 우리가 연기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기 때 어디서 배웠죠? 연기 때 우리가 성과급 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상에서 성과급 할 때 배웠죠. 성과급 할 때. 거기서 어떤 성과급? 개인별 성과급 할 때 배웠었죠. 그렇죠? 거기서 테일러식 우리가 성과급 제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차등 성과급제인데,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임률이 몇 개예요? 테일러의 우리가 성과급은 임률이 2개였죠. 2개였죠. 그렇죠? 임률. 그래서 어떻게 줘요?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에 중요한 게 하루의 성과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랬죠. 즉 표준 성과, 즉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게 적정한 건지를 보고, 이 작업 라인에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개를 만드는 게 표준이야. 그렇죠? 이걸 먼저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개면 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는 임률이 이렇게 가다가 뭐 개당 혹은 시간당, 어쨌든 뭐 개당이라고 본다 그러면 개당 뭐 1,000원씩 주다가 10개부터 넘으면 하루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표준 성과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높은 보수를 주겠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1,000원이 아니라 1,300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10개 이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10개가 만드는 게 표준이니까 이것보다 미달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너 니네 왜 10개도 못 만들어?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등 성과급제 우리 뒤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게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 직무와 인간, 사람 관점에서의 해석을 한번 볼게요. 직무라는 거, 그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화, 기계화, 특히 분업을 강조했어요. 분업.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기계 접근은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고 그거 효용을 재확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분업이라는 건 뭐예요? 일을 쪼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나오는 핀 공장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핀을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정이 뭐 20가지다. 그러면 20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 그 공정을 쪼개서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하니까 생산량이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뛴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업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전문화하는 게 좋다. 즉 전문화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화하고 쪼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쪼개서 전문화한다, 단순화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직무 관리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기계도 접근은. 그래서 그 전문화, 직무에 대한 전문화, 그렇죠? 그 보게 보시면, 그 다음에 기계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계화,
그다음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 전문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죠. 전문화가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즉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은 직무는 최소한의 쪼개서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담당시키고 단순화하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서 사람이 각각 그런 단순화된 직무를 여러 사람이 만든 게 분업의 원리를 극대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에서 거기에 전문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직무 전문화 하나 써놓으면 되죠. 이게 이제 직무 전문화까지 연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직무 설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거기에 하나, 둘, 세 개 분리시 세 개 있는데 맨 마지막 경제적 동물. 그래서 직무에 있어서는 전문화, 인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동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동물은 뭐예요? 돈을 많이 주면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죠? 돈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해타산에 따라서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판을 튕겨봐서 내가 이득이다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그 관리나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등 성과급제나 이런 거 도입했던 것도 사람을 경제적인 동물로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네가 표준 성과 올리면 임률이 뛰고 돈을 더 받으니까 얘는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이런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작업자, 사람에 대한 거 본다 그러면 생산의 한 요소 개념으로 봤다. 즉 기계의 한 부품으로 봤다는 거죠. 기계의 한 부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또 높은 대체성, 그렇죠? 그래서 생산의 한 요소 개념, 기계의 한 부품,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요게 나오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된다? 노동소외 혹은 뭐 인간소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외 현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아이고 다시 좀 너무 글씨가 노동소외, 뭐 인간소외, 그다음에 소외 현상, 이런 거 키워드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다? 결국은 사람을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보다 보니까 우리 작업 현장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사람이 하나의 기계처럼 대우받는 그 안에 어떤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감이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작업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인간계 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한 요소 개념, 기계 한 부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까지 보고 좀 쉴게요. 참고해서 과학적 관리론의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과학적 과업 관리와 직무 설계, 즉 이때부터 이제 어떤 과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테일러가 체계화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직무 설계의 하나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업 관리의 원리를 주장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하루에 적정한 성과 수준이 얼마인지, 표준적인 작업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선발과 훈련, 직무 연구에 따라 설계된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사람을 뽑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좀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등 성과급제 나왔습니다. 차등 성과급제, 그렇죠? 이 중요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중에 하나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차등 성과급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능적 감독자 제도, 그렇죠? 직무 구조에서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렇죠?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기계적 접근에서는 직무는 어떻게 전문화,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쪼개죠. 그래서 직무 구조의 분해 원리 적용해 일선 감독자와 전문 감독자를 또 따로 채용 및 관리해서 기능식 조직의 기본 개념을 창시했다. 그런 정도 내용.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계적 접근 정도만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볼게요. 과연 이 기계적 접근이 우리 인사 관리에,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꼭 한 번씩 봐야겠죠. 그래서 공헌, 시사점 보시면 직무 전문화,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 향상 요거 동그라미 정도만 하나 해놓으시면 되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키고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허언이 아닙니다.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성과급 제도라든가 직무 분석, 그렇죠? 테일러는 뭘 연구했다? 과학적 관리법을 하면서 시간과 동작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직무 분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초가 생기게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발제도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이론적인 초석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사람에 대한 관리는 예전에부터 있었죠. 사람, 우리 일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은 뭐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피라미드 지을 때도 그게 뭐예요? 노예가 아니다. 사람들 고용해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사람들을 불러서 피라미드를 짓게 하면 사람 관리를 그때도 했었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일이라는 걸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지 당연히 안 했겠죠. 그게 중세 넘어오고 뭐 근대까지도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그런 거죠. 사람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뭐 더 열심히 일하거나 이런 거밖에 예전에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그 테일러에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과학적 지식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 그냥 뭐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단순히 시간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저희 직무나 이런 체계적인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래서 성과급 제도, 뭐 직무 분석 제도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나마 좀 중요한 건 성과급 제도 정도겠죠. 성과급 제도 정도만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판은 있죠. 비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즉 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두 번째 게 이제 핵심적인 비판 중에 하나죠. 일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한다. 즉 인간 소외 유발, 인간 없는 조직, 그렇죠? 인간 없는 조직. 그게 왜 이렇게 나왔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인간을 생산의 한 요소, 기계와 한 부품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자긍심 상실, 인간 소외 유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 뒤에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작업장의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렇죠? 단순히 사람은 복잡하죠. 경제적 동물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런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경제적 동물로만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비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인간관계 접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쉬고 지금 35분이니까 10분 쉬고 그리고 인간관계 접근 다시부터 할게요.